이번 주는 한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돈입니다. 정부는 추경 2,600억을 풀었고 항공사는 유료 할증료를 사상 최고 단계로 올렸습니다. 한쪽은 보태고 한쪽은 떼어가는 형국입니다. 그 사이를 영화 한 편이 갈랐습니다. 1,567만 명이 이 영화를 봤죠. 그리고 또한 인구 3만 명이 영월 거리를 채웠습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봉 후 사주 카드 소비가 27.2%가 늘었고 그전 사주 16.4% 감소를 단번에 뒤집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콘텐츠가 길을 내고 정책이 마중물을 댑니다. 다만 골든위크의 비행기는 비싸졌습니다. 풀린 예산이 이 격차를 메울 수 있을지 한 주간의 관광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틱 5월 2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추경 지역으로 향하다. 관광 2,601억 풀렸지만 글쎄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추경 4,614억 가운데 관광 분야의 56%인 2,601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비중을 보면 추경의 절반 이상이 관광에 쏠려 있다고 볼 수 있죠. 핵심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 항상 있는 부분이죠. 관광벤처 도약 성장 지원 이 부분 역시도 똑같고 그리고 숙박 할인권과 지역사랑 휴가 지원으로 불리는 반값여행입니다. 반값여행 하나가 좀 이제 확대됐다는 점 외에는 기존의 그 관광정책과 크게 다른 바는 없습니다. 단지 지역으로 40억 원이 더 얹혀 운영지역이 연간 30개로 반값 지원이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5월 황금 연휴와 6월 여행 가는 달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5, 6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가는 나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희영 장관은 4월 30일 예술 분야 추경 점검을 직접 챙기는 자리에서도 이것이 안 되면 모든 일이 흔들린다는 톤으로 집행의 속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수치는 인상적입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추경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융자는 결국 갚는 돈이거든요. 갚는 돈에는 반드시 담보가 따릅니다. 지원해주는 형태가 아닌 거죠. 융자는 다릅니다. 지원과 호텔과 콘도, 호스텔 같이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을 끌어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이 정작 살리고자 했던 부분이죠. 영세 여행사들 그리고 동네 게스트하우스, 임차료를 들고 시작한 체험 콘텐츠 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담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풀렸지만 사용하는 사업체는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에 떡일 수도 있죠. 우리는 코로나 시절 그 관광기금 융자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같은 통로로 같은 손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정책은 이 부분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관광벤처의 도약 성장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매년 100곳이 호명되지만 그 다수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들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AI 기반 서비스, 모빌리티, 데이터 분석 같은 분야가 평가표에서 가산점을 얻기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과도 지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수도권의 기업들을 선호하죠. 하지만 정작 지방의 작은 콘텐츠 사업자 예를 들어서 영월에 단종 답사 프로그램을 짜는 향토 가이드 조합, 강진에서 청자 체험을 운영하는 마을 공방, 통영에서 현장 투어를 만드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는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관광벤처가 성장 사다리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사다리는 서울 중심으로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한국관광공사의 8개 관광지원센터에서 지역관광벤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하죠. 하지만 작은 관광 콘텐츠 사업자들에겐 이마저도 포함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의 체감은 차갑습니다. 추경을 투입했다는 뉴스가 곧 매출이 회복했다는 신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큰 숫자는 들어왔는데 우리 가게 손님은 그대로다. 지역 숙박과 영세 사업자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추경의 성공 여부는 보도자료의 큰 글씨가 아니라 가장 흔들리는 사업자들에게 그 돈이 닿느냐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2,601억 원이 와닿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그 돈이 지역과 영세 현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푸는 것보다 더 잘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유료 할증료 33단계 흔들리는 건 아웃바운드만이 아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5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료 할증료가 역대 최고 단계인 33단계로 뛰어올랐습니다. 한국발 미국 노선의 경우 유료 할증료만 왕복 50만 원 가량이 또 오른다는 거죠. 대한항공 기준 편도 최저 7만 5천 원, 최고 56만 원. 중동 전쟁 발발 전인 3월에 6단계와 비교를 해보면 두 달 만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33단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좀 짚어볼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33단계는 정확히 말해 한국 출발 국제선 유료 할증료입니다. 항공사들은 출발 국가별로 따로 신고 부과된다는 점이죠. 한국이 33단계가 됐다 해서 일본이 33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인상의 진짜 원인이 중동 전쟁의 글로벌 변수입니다. 일본, 중국, 미국 항공사의 유료 할증료도 같은 시기 비슷하게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라 보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항공권도 분명히 비싸질 겁니다. 그 인상폭과 시점, 절대 금액은 그렇지만 한국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3단계는 1차적으로 한국인 아웃바운드 비용의 직격탄이 됩니다. 올 황금 연휴를 노리던 가족여행객들은 불과 하루 차이로 최대 56만 원의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이 부분을 간파하고 4월 막판에 상품을 왕창 쏟아내는 것도 이 이유죠. 바로 이 4월을 기준으로 5월 전환 시점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내놨던 이유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짭짤하게 도움이 되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인바운드 역시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항공사가 5월 골든위크 일본 중국 방한객 유치에 총력전을 펼친 이유가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더 매력적인 요인이 없으면 발길은 일본이나 동남아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일본 자국 내 국내 여행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유료 할증료 인상으로 인해서 국내에 또 머물러 있는 그 관광객 수요가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해외에 나가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큰 고객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튼 이 유료 할증료의 증가 부분에 대한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한국 관광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두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는 가까운 일본 동남아로 또 몰리게 될 것은 분명할 것 같고요. 외국인 방한객은 동일 가격대의 일본 대만과 한 번 더 저울질할 것입니다. 가격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이유, 즉 콘텐츠 그리고 환대의 차별성, 할인 요소가 이 시점에 작동하지 않으면 다음 분기 인바운드 통계는 둔화 신호를 보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는 5, 6월 달이 성수기인 건 알지만 할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되면 안 되겠죠. 시적절하고 그리고 또한 지역 할당이 정확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무작정 전국을 다 할인을 만들면 안 되겠죠. 대박연세일이라는 부분 때문에 국가 주가도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젠 제대로 좀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 시기에 한국을 오는 관광객은 부유한 층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유료 할증료가 오름에도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는 부류는 분명히 저가 패키지 여행만 선호하는 그 층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화점 매출도 굉장히 올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명품관 같은 경우는 완전 싹쓸이로 사간다 하더라고요. 565는 진짜 중요합니다.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스크린이 영혼을 부른다. 1567만 관객이 만든 인구 감소 지역 22만 명의 발길입니다. 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영화 왕가 사는 남자 흥행이 이끈 영월 지역 방문 소비 변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영화는 2026년 3월 31일 기준 누적 관객 약 1567만 명, 매출액 약 1512억 원으로 국내 역대 박스오피스 관객수 3위, 매출액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관광객 소비 지출 기반 산업 연간 분석 결과를 보면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조 5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약 5,8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 이후 영월 검색량이 급증한 건 당연하겠죠. 이 급증한 방문 수요로 이어졌다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영월의 외지인 방문객은 일평균 약 1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누적 약 22만 명의 추가 방문이 발생했다고 데이터는 가리킵니다. 소비 역시도 뚜렷합니다. 2026년 1월에서 3월 영월 외지인 카드 소비 지출을 보면 약 1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하였습니다. 개봉 전에는 16.4% 감소했던 소비가 개봉 후 4주 만에 27.2%로 증가하는 반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개봉 전후 증감률은 무려 43.6포인트입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단번에 갈아탄 거죠. 자, 진짜 흥미로운 숫자는 그 다음입니다. 1567만 명 관객이 22만 명을 추가 방문으로 확산됐다. 흥행을 방문으로 옮긴 전환율은 약 1.4%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인구가 이제 영월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되죠. 자기 인구의 6배가 넘는 외부 손님이 한 분기 동안 다녀갔다는 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정책이 콘텐츠와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K-팝 스타의 촬영은 인구 소멸 지역에서 할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ESG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수치를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위험합니다. 영월의 결과를 만든 것은 단순히 영화 한 편이 아니라는 거죠. 단종이라는 600년 묵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청룡포, 장릉이라는 실존 장소가 정확히 결합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영월의 그 청룡포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드라마에서도 조명이 되었고요. 그때마다 관광객들이 늘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건 재현 불가능한 변수죠. 네. 같은 시기 다른 흥행 사극의 촬영지가 동일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영화로 지역을 띄우자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 어떤 자원이 어떤 콘텐츠로 결합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를 가려서 데이터 기반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영월이 되니까 우리 지역도 될 거야. 영화 유치하자는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문광년의 이 보고서를 일회성 사례로 분석에 그치는 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전기 시리즈로 끌고 가야 되고요. 이러한 스토리텔링 가능한 지역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흥행 데이터를 자축하는 단계에서 흥행 패턴을 분류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 이번 데이터가 지자체에 도착해도 그것을 받아 후속 사업으로 옮길 분석 역량이 영월군에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의 관광 담당 인력은 평균 2~3명입니다. 데이터가 도달해도 해석되지 못하면 행정 캐비넷에 묻힐 뿐입니다. 콘텐츠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된 이상 그 데이터를 읽고 다음 수를 둘 수 있는 지역 분석과 양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라는 점을 영어는 알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방정부가 답할 차례. 17개 시도 같은 자리에 모여서나 좌표는 같지 않다는 주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4월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광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관광국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월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자리라 볼 수 있습니다. 정책실장은 방한객 3천만 명 시대의 성부처는 결국 지역에 있으며 그 성공의 열쇠는 지방정부가 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방공항, 숙박, 콘텐츠 등 핵심 과제 이행 방안과 지방정부의 현장 애로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기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무게가 곧 실행의 무게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17개 시도를 불렀지만 외국인 관광 수요는 시도 단위로 균등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서울, 인천, 제주, 부산은 압도적이고요. 그 뒤를 따르는 강원, 경주, 전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도는 같은 회의장에 앉아 있어도 받아들이는 그 과제의 무게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도는 뭐 오버투리즘 관리 때문에 우선적으로 얘기되고 있고 또 어떤 시도는 외국인 입국 자체가 연간 수만 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완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회의에서 같은 점검표를 돌리는 방식은 행정 편의의 산물이지 정책 효율의 산물은 아닙니다. 권역별로 묻고 권역 책임자를 두고 분기별로 다른 점검표로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지표를 전달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이 있습니다. 시도관광국장은 광역의 책임자이지만 관광사업의 실제 집행은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룡표의 입장권을 발급하는 것도 강진의 청자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도 강동 하회마을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 모두 기초단체입니다. 광역과 기초 사이의 정부 비대칭은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강력이 들고 온 좌표가 기초의 현실과 어긋나면 정책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17개 시도 회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 후속으로 226개 시군구 단위의 같은 좌표가 다시 한번 정합되는 후속 회의 체계가 따라 붙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뒤에 좀 언급하겠지만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키를 쥐고 있다는 문장은 지방정부가 키를 돌릴 만한 역량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는 어떤 지역에는 맞고 어떤 지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의 관광 조직은 수십 명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공사, 재단 등의 전문 인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에는 일부 관광가가 없는 지역도 저는 봤습니다. 또한 이제 담당 인력이 2~3명에 불과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도 마케팅 전문 인력도 외국어 가능한 안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앙이 정책 과제를 던지기 전에 지방의 그릇 크기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키는 지방이 쥐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키를 돌릴 손은 누가 키울 것인가 라는 거죠. 이번 회의가 답해야 할 진짜 질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후속 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을 5극 3특구로 구분하여 광역관광 정책 체계로 구체화하며 이러한 회의들을 시군구 단위의 또 전문가들도 함께 동석하는 자리로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반길 일입니다. 이 부분 다음 주에 좀 더 어떻게 이 광역 단위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또 한 주가 또 시작되고 벌써 둘째 주가 되었네요. 5월은 정말로 관광 종사자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한 달입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자, 다음 주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이영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